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한 곳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전력 부족에서 자유로운 나라, 이른바 에너지 유토피아를 꿈꾸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반도체, AI 등 첨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를 필두로 반도체 특수를 맡고 있는 대만도 에너지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했는데요.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스페인 산체스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언사를 이어가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 이후 아르헨티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연일 밀리면서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비쳤던 폴란드, 발트 3국 등 러시아 인접국들이 최근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일 매체 슈페겔에 따르면 발트 연안국은 최근에 러시아 전황이 극도로 악화할 경우 러시아군이 국경을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슈피겔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에스토니아에 있었던 안보 관련 회의에서 이들 대표단이 독일 대표부에게 서방의 미온적인 지원에 대해서 경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하원이 2025 국방수권법안을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미 하원이 28일 8,830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안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고요. 또한 북한 등 적국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 본토 방어를 강하게 해서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가 설치돼야 한다는 새로운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매년 마련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홍콩 경찰이 새로운 보안법의 위반 혐의로 시민 6명을 체포했습니다. 크리스탕 홍콩 보안부 장관은 지난 3월 홍콩 입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던 국가안보 수호조례를 적용해서 민주화 운동가 초황텅씨 등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탕 장관은 체포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법부를 비롯한 홍콩과 중국 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보안법은 반역, 파괴행위, 선동, 국가기밀 절도, 간첩행위 등의 금지와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양 북동부 벵골만에서 올해 처음으로 대형 사이클론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6일 밤 사이클론 4마리 방글라데시 남부 몽글라 항구와 인도 시가르섬 해안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4마리 폭우를 동반한 채 최대 풍속 135km로 해안 지역을 통과하면서 주택이 파손되고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방글라데시 피해 지역과 인접한 인도 서벵골주에서는 4명이 감전사는 등 6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계속되는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이 33년 연속 세계 1위 순채권국 자리를 지켰습니다. NHK 방송은 일본 재무성이 대외 순자산이 작년 471조 3천억 엔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12.2% 늘어난 것으로 5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니혼계좌신문은 엔화 약세, 해외 기업 인수 등 해외 자산 가치를 상승시켜서 대외 순자산이 증가했으며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주가 상승 등도 주요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외 순자산은 정부, 기업, 개인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대외 자산에서 대외 부채를 뺀 것으로 그 나라의 기초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제 함께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이제 보내야 할 때 아닌가요? 앞서서도 말씀해 네, 주셨던 이제 맞습니다. 유럽에서 나오고 있죠. 파병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계속 밀리니까 네. 유럽이 이제 파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달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먼저 파병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국제사용 조약기구 그렇지만 대부분 동맹국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모호한 입장을 보였었던 폴란드, 발트 3국 등 러시아 인접국들은 최근에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폴란드 외무장관이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고 발트 연안,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파병 가능성을 그대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독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발트 연안국들 의원들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황이 극도로 나빠질 경우에 러시아군이 국경까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러시아 이제 직접 파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국경을 맞댄 나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소련 지배를 받았다가 1990년대 독립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친서방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면은 다음 목표가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파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나 나토에서는 아직 파병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부정적인.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아직 의견 통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이제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을 해서 군사훈련을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하는 방안을 뭐 토론하긴 했지만 명확한 공통된 입장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나토 전투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려고 하는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겠다라면서 기존 입장 밝혔습니다. 네. 이 파병론이 그러나 식지 않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도 허용해 달라고 서방 측에 호소하면서 지금 전쟁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좋죠. 것을 인정을 한 예. 셈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다시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파병론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지율과 맞바꾼 시계네요. 네. 네. 롤렉스 스캔들. 아, 네. 페루 대통령 얘기인데요. 디나 볼라르테 대통령이 지금 탄핵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이 검사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부적절한 소극적 뇌물 수수 혐의 이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의회에 제출했고요. 의회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해당 보고서를 검토를 해서 이게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나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조사가 시작되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와 표결을 거친 다음에 가결이 되면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 자격 정지, 해임, 탄핵 심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스캔들은 한 인터넷 매체가 볼라르테 대통령이 네. 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개석상에 등장한 사진을 분석을 해봤는데 네. 2년 동안 고급 시계, 장신구를 착용했고 특히 우리 돈으로 수천만에 달하는 이 고급 시계를 여러 개 착용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 물건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검찰에서는 대통령 월급으로 부통령 월급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고가의 물건이 너무 많아서 결국 대통령 자택 급습했고요. 이제 네.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장관 6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의회 측에서 지난달에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보수 우파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뭐 알려진 바로는 이 시계가 거의 14점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걸 이제 나올 때마다 다른 시계를 차고 등장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시계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취득 경위가 불분명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아.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대통령 측은 이 시계를 지방 관리들로부터 빌린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빌린 거를 가지고 있군요. 자택에. 좀 예. 궁색한 얘기긴 하죠. 그렇습니다. 북파 스캔들로 지금 탄핵 위기에 네. 처한.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겠죠. 네. 예, 페루 대통령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여우주연상을 받은 남성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네. 하실 텐데.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배우 중에 네. 트랜스젠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정치인이 네. 남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 넌 남성이야 이렇게까지 좀 단정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이 프랑스 극우정당인 르콩케트 소속의 정치인 마리옹 마리샬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네. 마리샬은 프랑스 극우 정치인인 장마리 르펜의 손녀이자 마린 르펜 국민연합의 의원의 조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국민연합이 아니라 또 다른 극우 정당인 르콩케트 소속으로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리샬 의원이 본인의 SNS에 칸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사람은 남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칸 영화제가 25일 날 폐막했는데 이례적으로 4명이 공동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한 명인 가스콘이라는 배우가 이제 성전환을 한 배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칸 영화제에서 이렇게 성전환 배우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가스콘이 출연한 영화는 에밀리아 페레스란 작품인데요. 네. 심사위원상과 여주연상 동시에 가져가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네. 극 중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하고 싶어하는 멕시코 카르텔 보스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고요. 수상하고 나서 이 상을 모든 성전환 여성들에게 바친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좀 차별적인.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언사를 공개적으로 했네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역시 뭐 비슷한 류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올해 네. 뒷끝상 후보는 따라란 이라고. 예. 멜로니 정하셨는데. 이탈리아 총리에 그래요? 대한 얘기인데요. 주지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암캐 멜론입니다라고 멜로니 총리가 인사를 건네자 네. 한 주지사가 굳은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는데요. 멜로니 총리가 28일 날 남부 도시인 카이바노에서 있었던 스포츠센터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네. 데 루카 캄파니아 주사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런 말을 건넨 겁니다. 두 사람 사이 좀 악연이라고 할까요? 뭔가 사건이 일이 있었네요. 있었습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루카 주지사가 하원 의사당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에 멜로니 총리를 암캐. 영어로는 이제 욕이죠. 욕이죠. 이거. 네, 맞아요. 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왜 욕을 했냐? 제1야당인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인데요. 당시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재정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려고 이제 갔었는데 멜로니 총리가 내가 일정이 좀 바빠서 지금은 만날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면담을 거부했고요. 그러면서 네. 이렇게 의사당에 와서 시효할 시간에 좀 더 일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핀자를 준 거죠. 그래서 주지사가 기분이 확 상했고 그래서 기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돈이 있어 일을 하지 너나 일해라. 이 XX야.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쓴 네. 용어를 이번에 인사하면서 쓴 거네요. 그래서 멜로니 총리가 루카 주지사에게 그 말을 고스란히 돌려줬고요. 그래서 네네. 이탈리아 언론들도 복수를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뒤끝이라기보다는 네. 네, 그렇죠. 너무 욕을 먹었으니까. 똑같이 해주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차별적인 언사,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근데 또 아닐까 어떻게 싶은데. 생각하면 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네. 저 사람 욕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아니 정정당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싸움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둘도 지금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서 아무튼 네,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근데 정치인들은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뭐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죠.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영국의 생명수는 뭔가요? 네. 영국의 생명수. 영국 하면은 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산업화 초기인 18세기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근데 네. 그 뒤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도입되면서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는데요.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 프랜시스카 앤트만 교수가 연구한 논문 내용입니다. 네. 차를 마시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준 것이 찻잎이 아니라 차를 끓인 물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물을 잘 끓이지 않고 마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됐고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오염된 물을 네, 마신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정수기가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질병이 많았던 건데 앤트만 교수가 1780년대 영국에 차가 처음으로 소개됐을 때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도시가 점점 팽창하면서 사람은 많아지고 사망률도 같이 올라갔는데 차가 도입되면서 함께 물을 끓여서 마시게 되면서 극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8세기에는 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걸 점점 마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 자체 덕분이 아니라 네. 차를 울게 해서 끓였던 물 덕분에 사람들이 질병에 덜 걸리게 돼서 사망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차 때문에 사망률이 감소하는구나. 그래서 차를 많이 마셔야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끓인 물이 중요하다는 네, 거죠. 맞아요. 예. 뭐 지금도 이제 여름에는 조금 맞아요. 조심하셔야 물을 돼요. 좀 뭐 끓여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그렇죠. 자, 6번째 키워드입니다. 전화 위복 세용 치마. 예. 네. 이 살다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이렇게 실감할 때가 있어요. 다 좋다고 다 네. 좋은 것만 아니고 처음에 안 이제 좋은 일 생긴다고. 그렇죠. 예.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네. 길에 사람도 없고 네.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 망하나? 언제 다 망하나?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교류가 없었죠. 네, 우리가. 네. 뭐 주식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상치 못하게 네. 집값이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사실 그 크루즈 산업이 완전히 거의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았죠. 네, 예, 그때 예. 일본 그 앞바다에 떠 아직도 있었던 기억나요. 크루즈선에서 내리지 못했잖아요. 네, 며칠 코로나19가 동안. 대유행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회사들이 좀 망했었고 배 제작도 줄였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이 산업이 완전히 끝났어. 사람들도 전혀 타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랬는데 정말 볕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또 다시 크루즈가 다시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 시절에는 바이러스 배양실이다 이런 오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세계 크루즈 여행객들이 3,470만 명으로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무려 17%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요즘에 항공권 구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 예. 호텔도 너무 비싸.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공권이랑 호텔 숙박비를 다 합친 해결이 것보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크루즈면. 이동도 가능하고 잠자도 해결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따져보더라도 27% 정도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작년에 항공 승객 포함해서 전체 국제 관람 관광객이 팬데믹 이전보다 12% 감소했으니까 네. 그것과 비교하더라도 사람들이 크루즈선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번 달 초 증시에 상장한 버뮤다 소재에 있는 크루즈 관광업체 바이킹 홀딩스가 시가총액 1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는데요. 네.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에 상장한 두 번째 큰 IPO였습니다.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고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가 북극에서 남극까지 지구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87일간 크루즈 상품권을 내놨는데요. 61,895파운드, 우리 돈으로 1억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예. 네. 근데 그뭐 87일이니까. 그쵸. 기간이 길고 뭐 네. 세계 일주 한다고 생각을 하면 80일간의 세계 일주가 떠오르네요. 네, 진짜. 맞아요. 이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상품 아니고 내년에 출항한다고 하는데 네. 35%가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업체들도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니까 경쟁적으로 신규 선박을 발주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신규 발주한 선박이 인도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렇겠죠. 지금 예. 주문해도 몇 년 있다 받아야 뚝딱 되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워낙 선박은. 크니까. 그래서 네. 일단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크루즈 여행 인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해외 여행이 막히자 국내 리조트들이 반사이익을 봤던 것처럼 이제는 크루즈 여행 수요도 좀 많아지면서 혹시 또 거품이 끼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크루즈는 영어권 중에도 이제 필리핀 이런 데는 좀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서 직원 대다수를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드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텔이나 리조트보다 법인 수도 적게 내니까 업체 측에서는 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죠. 또 올해 초 로얄 캐리비안의 아이콘 오브 더 시즈 같은 이 초대형 선박이 등장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 총량도 늘어나면서 탑승 비용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메리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상대적으로 말씀인 것처럼 여행 경비가 저렴하니까 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사기 무섭잖아요. 그래서 예. 젊은 층들도 크루즈 여행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좀
나이 드시고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신 분들이 여유 많이 있게 하시는 걸로. 하는데 네. 젊은 층도 가격이 괜찮으니까 네네. 크루즈 여행 한번 해보지 해서 젊은 사람들도 요즘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크루즈 여행 전성시대 네.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천은 그 다음 키워드인데요. 네. 미국의 한 10대 소년이 120m가 넘는 협곡 아래 떨어졌는데 네. 크게 다친 곳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와서 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너무 다행이네요. 120m면 120m는 아파트 40층 높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철도 교량 중에 하나인 워싱턴주의 하이스틸 브릿지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19살짜리 소년이 철교 아래 조성된 등산로를 지나가다가 협곡 아래로 떨어졌는데 정말 큰 부상 없이 기적적으로 생還해서 구조대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팔부에 약간의 상처만 입었고 뭐 크게 다친 데 아무 데도 없었고요. 네. 2시간의 구조 작업 끝에 지금은 병원에서 안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가 난 곳이 매년 5명 정도가 추락하는 곳이라고 해서 어쨌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네. 이 소년은 정말 천원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장비도 좀 잘해야 네. 되는군요. 이 달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위험한 곳은 안 가기로. 그렇습니다. 사진 찍으러 가거나 이런 거 하지 말기로. 네. 네. 그래서 좋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 준비했습니다. CeeLo Green의 Forget You 함께 들어보시죠. See you driving round town with the girl I love, and I'm like, forget you.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wasn't enough. I'm like, forget you and forget her too. Said if I was richer, I'd still be richer. But ain't that some shit? And although there's pain in my chest, I still wish you the best. But forget you. Yeah, I'm sorry, I can't afford a Ferrari, but that don't mean I can't get you there. I guess he's an Xbox and I'm more Atari. But the way you play your game ain't fair. I picture the fool that falls in love with you. Oh, she's a gold digger. Well, just don't you know. Ooh, I've got some news for you. Yeah, go on and run tell your little boy free. See you driving round town with the girl I love, and I'm like, forget you.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wasn't enough. I'm like, forget you and forget her too. Said if I was richer, I'd still be richer. Oh, ain't that some shit? And although there's pain in my chest, I still wish you the best. But forget you. Now I know that I had to borrow, begging, stealing, lying, cheat, trying to keep you, trying to please you. Just being in love with your ass ain't cheap. Now I picture the fool that falls in love with you. Oh, she's a gold digger. Well, just don't you know. Ooh, I've got some news for you. Ooh, I really hate your ass right now. See you driving round town with the girl I love, and I'm like, forget you. I guess the change in my pocket wasn't enough. I'm like, forget you and forget her too. Said if I was richer, I'd still be richer. Oh, ain't that some shit? And although there's pain in my chest, I still wish you the best. But forget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 사기 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월호 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살포한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전국 곳곳에서 150여 개 발견됐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 조각과 쓰레기,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지난 2월 말 3.4%로 1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취약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많이 이용했고 최근 들어 이마저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전국 하수에서 4년 연속 불법 마약류인 플로폰이 검출됐고 코카인 사용 추정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수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중심부로 탱크를 진입시킨 데 이어 추가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최후 변론이 미국 뉴욕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가리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덕주 통신원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스페인과 외교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 들어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나라 간의 외교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중순 스페인의 극우 정당 행사에 참석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스페인 총리인 페드로 산체스와 부인을 비난했는데요. 네. 총리를 부패의 화신으로 낙인 찍고 또 스페인의 한 항공회사에 정부 지원금이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총리 부인에 대해 부패 혐의가 있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측은 밀레이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내정 간섭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고요. 아르헨티나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주 아르헨티나 스페인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습니다. 네, 정치적인 성향이 서로 좀 극과 극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취임한 밀레이 대통령은 극우 자유주의자 또 무정부주의적 신념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즉 정부가 국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는데요. 이에 반해 스페인 산체스 총리는 진보적이고 사회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사회 불평등의 해소를 목적으로 할 때 국가의 경제 개입을 지지하는 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 수장의 정치적 이념은 극과 극인데요.
그렇게 산체스 총리는 지난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당시 밀레이 후보의 라이벌이었던 마사 전 경제장관을 지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한 산체스 정부는 밀레이를 파시스트 또 마약 중독자로 지목하면서 지속적인 비판을 해왔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이번 이 외교 갈등 쟁점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두 수장 모두 이번 외교 갈등을 빌미로 내부적인 문제에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 하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현 경제 위기와 수석 장관 사임 등의 정치 혼란을 뒤로하려고 스페인과의 외교 갈등이라는 더 큰 이슈를 몰고 오는 건 아닌지라는 지적이 있고요. 산체스 총리는 극우파와의 갈등을 통해 스페인에서 좌파 지지를 강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는 사실 스페인이 아르헨티나의 주요 투자국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렇다 보면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지 않습니까? 좀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은 아르헨티나에 180억 유로, 약 26조 6천억 원의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투자 국가입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1500년대부터 약 300년간 스페인 식민지였기에 모국어가 스페인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한 19세기 경제 불황의 유럽 대륙, 특히나 스페인에서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왔기에 스페인계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스페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때마다 언어도 같고 또 유럽인 스페인으로 이민을 강행하는 일도 많기에 늘 주 아르헨티나 스페인 대사관 문전은 아르헨티나인들로 북적대곤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의 외교 갈등이 스페인 대사를 소환케 했고요. 또 경제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에게 큰 투자국인 스페인의 행방은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네. 이번 건이 두 수장의 정치적 이념과 더불어 개인적인 갈등일지 혹은 앞으로 경제적 또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두 나라 간의 외교 갈등 전해주셨고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지난번에 아르헨티나가 재정 흑자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 이야기 해볼 텐데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4월 인플레이션은 8.8%인데요. 예. 올해 들어 첫 한 자릿수의 인플레이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연간 인플레이션은 289.4%입니다. 네. 그간 물가가 많이도 올랐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는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긴축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쾌거라고 정부는 발표했는데요. 긴축 정책의 큰 축은 사회보장비 축소, 공공사업 철회, 그리고 공무원 감축 등이 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긴축 정책 펼치면서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줬겠네요. 네, 맞습니다. 공공사업 철회 그리고 공무원 감축 등은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까지 약 10만 개 이상의 민간 및 공공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여전히 고용 전망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먼저 민간 일자리 감소는요. 특히나 경제 위축으로 인한 산업 건설 부분의 하락에 있고요. 공공 일자리 감소는 정부의 공무원 감축이 큽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로도 그간 알려져 왔는데요. 네. 4,600만 명 인구의 8%에 해당되는 약 360만 명의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평균적으로 인구 약 100명당 8명의 공무원이 있는 셈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인구 수는 25% 성장한 반면 네. 공공부문 채용은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의 세금이 공무원 봉급으로 나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공무원 감축을 공공연하게 선언했고요. 현재 이를 진행 중인 것입니다. 최근 한 20년 동안 이렇게 공무원이 급증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아르헨티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23개 주로 구성된 연방자치제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지방의 경우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공무원 채용을 진행하고요. 네. 나라 전체를 봐서도 공무원 공개 채용이나 고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 채용은 지인 찬스를 이용해 많이들 채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간 체계적으로 채용이나 성과 관련해서 감독하는 시스템 부족은요. 결국 공무원 채용에 많은 부정과 비리를 양성해왔습니다. 현지에서는 유령 공무원, 월급 루팡 공무원,
즉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만 축내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들을 현지에서는 뇨기스라고 부릅니다. 뇨끼. 이탈리아 예, 예. 뇨기스라고 네, 네. 부르는데요. 이탈리아 요리인 뇨기스로 그들이 불리는 이유는요. 아르헨티나에서 매달 29일 날 뇨기스를 먹는 풍습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네. 또 월급날과 가까운 날짜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월급 루팡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국민들의 세금이 많이 축나고요. 정부 재정 적자도 갈수록 심해지기에 밀레이 대통령이 그렇게 공무원 감축에 심혈을 기울인 것입니다. 현지에서는 공무원 감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물론 필요 없는 인원 감축은 옳은 일이지만 결국 감축된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또 구매력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경기 침체를 가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덕조 통신원이었습니다.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에 대한 최신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와 흐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시사점 짚어보는데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예. 이 나라는 조금 예전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나라 라이벌, 대한민국의 라이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이제 하셨죠. 네.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는 또 잊어먹었다가 최근 들어 다시 또 라이벌로 부각되고 있는 예. 우리하고 가깝지만 또 국제적으로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네. 나라입니다. 어딜까요? 가까운 하면 스무고개 내주세요. 일본 생각했는데 일본, 중국 뭐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규모가 아니에요? 좀 작은 나라. 잊어먹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일본이랑 중국은. 그렇죠. 예. 누구 어디일까요? 대만입니다. 대만이요. 예. 아, 과거에 라이벌이었었군요. 그렇죠. 대만은 올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경제 성장을 예. 급속하게 하면서 GDP를 비롯해서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약간씩 앞서 나가면서 그렇죠. 예, 우리를 맨날 부러움의 대상. 부러움의 대상이 됐고요. 네. 또 과거에는 이제 중소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우리에게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됐죠. 우리는 대기업 위주였고 그렇죠. 예, 거기는 중소기업이니까 네, 훨씬 네. 잘 나눠진다. 탄탄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런 대만이 이제 TSMC로 대표되는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라이벌이자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대만에서 그래서 뭐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가 있나요? 네, 꽤 요즘에 중요해지고 있죠. 대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반도체 산업. 그렇죠. 예, 세계 첨단 반도체 대부분을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대만의 중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반도체를 만들 때 제일 필요로 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전기입니다. 전기요. 예. 뭐 모든 산업이 사실은 다 전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 반도체 산업에 특별히 전기가 중요한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해보면 반도체 그러면은 뭐 작고 네. 별로 전기도 안 먹을 네, 것 같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산업은 의외로 전기 집약적 산업입니다. 아.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요. 실리콘을 녹이고 그다음에 고출력 레이저를 또 만들어야 되고 뭐 생산 공정에서도 진공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고 네. 각 단계마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유명한 것이 이제 반도체 산업입니다. 당장 이 뭐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계신 이제 서울 네.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단일 기관으로 네.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보통 그 송파구에 있는 롯데월드 예. 뭐 이런 쇼핑 시설들을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 네. 전혀 뜻밖의 서울대학교가 서울에서 그래요?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전력을 많이 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전기 많이 써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대 저 안쪽에 있는 반도체 연구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조그만한 연구소인데도 여기서 쓰는 전력이 서울 전체에서 한 기관이 쓰는 것 중에 제일 많다라고 그렇군요. 할 정도인데 예. 이걸 뭐 어마어마한 양으로 생산하는 뭐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곳은 엄청난 전기를 쓴다라는 건 그렇겠네요. 확실합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가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2021년 자료까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네. TSMC 한 곳이 사용하는 전력이 대만 전체 전력의 7.2%를 차지합니다. 정말 많죠. 회사 한 곳이.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나서 2025년이 되면 네. 아마 12.5%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이제 반도체가 선폭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1나노 뭐 이제 네. 이런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장비가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는 어려운 장비가 있는데 기존 장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십 대씩 갖다 놓고 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가 정말 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 잡아먹는 하마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네요. 네. 대만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쭉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게 네.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에서 가정집에서야 잠깐 전기가 나가도 네. 뭐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을 때만 아니면 그렇죠. 뭐 별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이 반도체 라인에서는 정말 0점 몇 초라도 전기가 잠깐 뭐 그거 정지가 쉬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 나라만 반도체 산업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의 80% 이상을 이제 석탄 또는 뭐 천연가스 이런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한 화력 발전으로 이제 만들어서 TSMC나 이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이제 대만의 이제 이러한 전력 생산 방식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화석연료 써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탈탄소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동병상련이죠. 둘 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에너지 쪽에서는. 에너지 쪽에서는 네. 뭐 그냥 수입에 의존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만이 요즘에 중국과 관계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이 중국이 맘만 먹으면 쉽게 대만을 포위해서 굳이 쳐들어가지 않더라도 네. 예, 이거를 말려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야 그러면 대만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런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뭐 석탄이라든지 네.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좀 거를 저장을 해놔야. 그렇죠. 저장을 좀 많이 해놓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미국이 이제 들여다 보니까 천연가스는 11일 열흘 좀 넘게, 석탄은 39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야 이거 가지고 과연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 그러게요. 예, 라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쪽에서는 약간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예, 생각이 근근히 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화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원자력 발전 같은 걸로 그렇죠. 뭐 하면 되잖아요. 대만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전력 생산의 이제 8%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대만의 원자력 발전소는 시한부 생명이에요. 아 그래요? 예, 내년 2025년이면은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에 대만 정부가 이제 전기 사업법, 우리나라도 전기 사업법이 있죠. 이 네. 법을 개정을 해서 네. 원래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40년이 설계 수명입니다. 아. 40년이 지나면 더 써도 되나? 검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10년 단위로 이렇게 좀 더 연장을 해서 쓰는데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면 더 이상 수명 연장 없이 가동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신규 원전도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시점이 이제 바로 내년 2025년인 거죠. 근데 이제 원래 대만이 그런 원자력 발전소가 별로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대만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중반에는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 한 55% 정도를 이제 원자력으로 생산하던 나라예요. 그런데 40년 만에 이제 탈원전으로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탈원전. 요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환경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좀 갈등이 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만 역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원래 대만은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서 넘어간 그렇죠. 이제 국민당과 넘어온 세력이 있었는데, 네. 이 대만 원주민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수였죠. 그런데 이제 대만 정부가 이 비밀리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이 대만 원주민들이 주로 사는 섬에다가 이제 건설을 몰래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었고, 1986년에 출범한 이제 민진당, 지금은 이제 집권 여당이죠. 그렇죠. 이 민진당이 이제 이러한 이제 원주민들의 불만을 정치적 이슈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원자력 이거 그냥 놔둬도 되나라는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제 정치적인 이제 의제가 됐던 거죠. 뭐 하지만 그렇다고 뭐 대만 사람들이 이제 이거 필요 없어라고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결정적 계기는 이제 2011년에 다가왔습니다. 네. 동일본 대지진이었죠. 뭐 대만도 만만치 않게 대만도 지진이 수시로 이제 지진이 나고 일어나니까. 얼마 전에도 대만에 이제 지진이 맞아요. 나서 네, 네. 예, 인명 피해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탈원전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결정을 내린 국민적으로 거군요. 갑자기 이제 탈원전 쪽으로 분위기가 확 쏠리게 된 계기가 2011년이었습니다. 예. 근데 뭐 좀 대비는 해야겠죠. 뭐 지금 반도체 얘기는 차치하고서라도 네.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많이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만은 이제 믿는 구석이 뭐였냐면은 이제 네. 풍력입니다. 풍력. 예. 섬이니까. 예, 그래서 대만 정부는 네. 이제 2025년 내년이죠. 네. 내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네. 2050년에는 60%까지 증가시킨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대만 정부가 이제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대만이
이제 앉아 있는 그 입지가 되게 좋기 때문입니다. 네,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건데 예. 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다른 방법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우리나라보다 네. 대만이 훨씬 바람의 질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대만 해협 네. 여기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대만 뭐 남서쪽 뭐 이런 지역도 너무 깊지도 않고 그다음에 바람도 잘 불고 일정하게 불어가다 보니까 네.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풍력 발전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라고 보통 꼽히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만은 반도체는 잘하는데 이 중공업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업체들이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2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설비를 갖출 계획인데 네. 이 정도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 한 7기 정도 되니까 대만 정부로서는 뭐 괜찮네요. 네, 괜찮다라고 네.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친환경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사용, 그렇죠. 뭐 아리백 뭐 이런. 예, 핫 이슈인데 네. 대만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도 원래 2050년까지 이제 RE100 달성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작년 9월에 이제 이걸 10년 땡겨서 네. 2040년까지 하겠다라고 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해상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의 양이 충분하니까 그걸로 하면 된다라는 네. 생각이었던 거죠. 뭐 다 갖췄는데요. 그러면 탈원전도 하죠. 재생에너지도 뭐 충분하게 나오고 네. 반도체까지 있고. 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좋을 수는 없는 게 또 우리 해상살이의 또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 네.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네. 풍력 발전 비용이 좀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연료비는 안 드는데 갖다가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까지 해저 케이블을 또 송전망을 연결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는 지난 3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됐죠. 전력 요금을 11% 이제 인상을 했어요. 네. 근데 산업용 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그마치 25%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많이 올랐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당연히 25% 전기요금 그렇죠. 인상을 더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뭐 TSMC 관계자들은 이제 문제 없다.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일본에 오르는 걸로 끝이냐.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네. 라는 이제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좀 더 근본적인 불안 요인도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이게 하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해협이 제일 좋습니다. 저도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하필이면 가장 바람의 질이 좋은 곳이 네. 중국과 맞닿아 있는 해협이라고 하셔서 맞습니다. 이게 조금 예, 그러다 보니까 유사시 되면 뭐 제일 우선적으로 그러니까요. 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대만보다도 미국이 더 걱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요? 이제 미국이 대만한테 야, 풍력은 적당히 하고 천연가스 확충 시설을 대폭 늘려서 좀 저장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만도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이야기로 했다가 예. 좀 약간 암울해지는 그렇죠. 이야기로 끝나게는 다 좋은 건 없다. 이 다 좋은 건 세상에. 없습니다. 예. 예. 다만 대만은 오래전부터 라이벌이었고 네. 우리랑 비슷하니까 대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서 네. 예, 좋은 거는 따라하고 네. 안 좋은 거는 우리가 피해가는 또 그러한 좋은 파트너로서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대만으로부터 좀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만이 해상 풍력을 통해서 충분한 성과를 낸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대만이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크다.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 왜 청정에너지 RE100 달성 못해라고 하면 해외에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러저러한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는 네. 쉽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되는 그렇죠. 거네요. 대만이. 그러니까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업체는 지금 이미 해상풍력 관련해서 네.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도 벌고 우리나라 있고요. 업체들도 예.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와 반도체 경쟁국인데 네. 이 풍력이라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잘 할 수 있나라는 네. 어떤 좋은 샘플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돈 안 들이고 볼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풍력을 만약에 한다면 네. 뭐 제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남해안 지역이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완도, 뭐 완도. 목포, 뭐 그렇군요. 요쪽 지역, 예, 전라남도, 이제 서남 쪽 지역이 제일 네. 좋습니다. 바람도 좋고 수심도 그렇군요. 얕고 네. 땅값도 저렴하고 네네. 예,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제 송전 선로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과제가 있는 거죠. 네, 대만의 사례를 우리가 잘 지켜보고 네. 배울 것은 배우고 또 네. 시행착오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을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대만 영화죠. 고령가 소년살인 사건 OST 중에서 Y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